안녕하십니까. 이조 대배 와이런입니다. 오늘은 최근 한일 간의 문제에 대해서 긴급 전문가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요즘 한일 문제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히 전쟁을 치르는 그런 수준입니다. 특히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도대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전문가이신 동서대학 김대식 교수를 특별히 모셨습니다. 김대식 교수는 2018년도에 작년에 일본에 가서 아베 일본 총리도 직접 만나서 한일 관계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일본 문제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김대식 교수님을 모시고 한일 관계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 바쁜 시간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오늘 귀한 시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가서 아베 총리하고 찍은 사진을 보니까 나는 꼭 양국 수상관이 악수하는 줄 알았어요. 아유 부족합니다. 번째 들여주셔서. 예. 우선 좀 시청자들이 오늘은 좀 전문적인 좀 지식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우선 포괄적 협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한 권의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1944년 6월에 미국 국무부가 한 인류학자에게 이 프로젝트를 줍니다. 일본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봐라. 그래서 이게 이제 루스 베네딕트라는 분인데 그분이 한 번도 일본을 가지 않아요. 그리고 수많은 자료, 인터뷰, 연구 끝에 기가 막힌 이런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단행본으로 돼서 나온 책인데 국화와 칼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장관님도 한번 읽어보셨죠? 국화 칼. 그래서 이제 국화는 이제 일본말로 기쿠, 칼을 카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한 손에는 아름다운 국화를 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다테마이라고 하거든요. 겉모습. 그리고 허리에는 차가운 칼을 찬 사람. 그게 이제 속마음, 혼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는 다테마이와 혼내,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 이제 그 보고서에 책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제가 왜 이런 서두에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한일 관계가 극도로 지금 악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그냥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한 명 한 명은 굉장히 약하지만은 집단화가 되면은 굉장히 강해지는 것이 일본인의 그 문화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한일 관계 경제 이 사태를 우리가 강대강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극과 극으로 가서는 안 된다. 보다 냉철하고 차분하게 우리 경제, 우리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대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장관님께서 질문하신 그 포괄적 협정이라는 게 뭐냐 이러면은 우리가 일본하고의 적대 관계를 1965년 6월 22일 날 한일 국교 정상화가 맺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한 10년 전 51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굉장히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이래서 정치적으로 풀자. 이래서 그때 중앙정보부장을 했던 김종필, JP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특사로 파견을 합니다. 예. 그때 일본의 파트너는 누가 나오냐면 일본 외상이 오이라 외상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두 분이 극적인 합의를 이루게 돼서 한일 국교 정상화가 맺어지는데 예, 그걸 김오이라 메모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 김오이라 메모라는 게 그때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때 이제 기본 조약과 그 협정, 부속 협정으로 네 가지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업에 관한 협정을 맺고 두 번째는 제일교포의 그 법적 지위, 대우에 관한 협정.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협정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문화재 이런 건데 그때 청구권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서 일본이 3억 달러의 무상자금을 우리에게 주죠. 그리고 2억 달러의 장기 처리, 저리, 정부 차관 및 3억 달러 이상의 상업 차관을 제공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때 장관님도 이제 반대 데모를 만드셨죠. 그때 이제 굴욕적 애교다. 이거 우리가 너무 손해보고 했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어떻게 됐든 간에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풀었다. 이게서 이 포괄적 협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지금 말씀하셨듯이 업에 관한 협정도 우리가 너무 굴욕적이었고 우리가 너무 많이 양보를 했고 또 문화재에 관한 것도 그때 우리가 대학생일 때 반대한 것이 일제 때 일본이 우리 문화재를 가져갔는데 그걸 이미 일본국이 갖고 있는 문화재는 일본국의 소유로 하고 우리가 반환을 할 때는 일본국이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흥분했고 그 이제 하나하나 네 가지 부분이 다 이제 굴욕적이라고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 되게 김오이라 메모에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나라에 퍼진 것이 독도에 관한 겁니다. 독도에 관해서 김종필, 오이라 사이에 어떻게 밀약을 맺었냐. 일본은 독도를 자기 것이라 그러고 한국은 독도를 우리 것이라 그러는데 양국이 주장에 대해서 서로가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밀약을. 그래, 그건 뭡니까? 일본은 저 거라 그러고 우리는 우리 거라 그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발칵 뒤집어지고 또 이 청구권에 관한 것도 어째 발칵 뒤집어지고 했는데 그런 내용을 포괄적 협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일본에서 서명하는 거는 65년 6월 22일 서명을 했는데 여기서 발효되는 거는 65년 12월 18일 날 그렇습니다. 발효했죠. 우리 국회에서 이제 비준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비준 반대 데모하다가 이제 그냥 전국적으로 이제 그 비준을 반대하는 데모를 하다가 결국 계엄령 내리고 우리들 제작되고 잡혀가고 감옥 가고 이제 난리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맺어진 포괄적 협정 관계가 지금까지 이제 이게 아주 속박이 되어 오는 거죠.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자들이 그 개인 청구권이라는 게 도대체 그 당시 국가와 국가 간의 청구권 문제가 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개인 청구권이라는 게 뭐죠? 그래서 지금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기 전까지 수많은 이제 실무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실무 협의를 할 때 일본 측에서 그러면 우리가 강제징용자들에게 보상금을 우리가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기록에 나와 있는 팩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우리한테 정부한테 주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됐든 간에 일정강에 이제 그래서 65년에 이 한일 그 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요게 이번에 그 한국 대법원의 판결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한일 경제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이루어지던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10월에 대법원에서 이게 판결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무슨 소리냐? 우리 1965년도에 이 기본 조약에 포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일본에 가서 여러 정관계 인사들도 만났을 때도 끝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사법부는 어떤 고민을 해서 판단을 내렸다고도 봐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상권 분립이니까 사법부는 사법부 판단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 판단이 있고 입법부는 입법부의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결과가 났더라도 우리가 애교적으로 정무적으로 이 문제를 풀었으면 됐는데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 후에 적절한 조치를 이제 일본에서 취해달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 정부는 민사소송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이것을 견지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사실상 발단이 됐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개인 청구권이라는 것이 65년도 그 한일협정 할 때 일본은 이미 국가와 국가 간에 해결했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이 그게 정권이 살아있다고 이제 판결하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생겼구만요. 참고로 65년 6월 22일 날 서명한 동행 서명한 그 협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이렇게 해서 그 전문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 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렇게 합의하였다. 그러니까 개인 청구권 문제도 이미 국가 간의 관계로 합의하였다. 이렇게 문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록에도 그렇게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가로늦게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 살아있다고 판결한 것을 갖고 국가 간의 외교 마찰이 생길까봐 외교부와 대법원 간에 좀 시간을 벌려고 서로 주고받은 것을 사법농단이다, 적폐청사이다 그래갖고 대법원장부터 대법원 줄줄이 잡아가갖고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일본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국내 문제가 먼저 이 문재인 정권이 벌려놔서 이게 복잡하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작년 10월에 이게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의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외교적으로, 정무적으로 물밑 작업을 통해서 이거를 풀어나갔으면은 상당히 좋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결국은 우리 경제에 굉장한 손실이 올 것이다 해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예상하면서도 은근히 무슨 친일과 반일 뭐 이렇게 정국을 국내 정국에 이걸 이용하려고 끌고 가려고 이걸 조장한 측면이 있죠. 그럼 우리 외교부는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왔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거를 발표했습니다. 2009년 8월 14일에 외교통상부는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와 공탁금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 3억 달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 3억 달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본 정부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외교통상부는 이 같은 사실을 1965년부터 작년 2018년까지 국회 답변, 그다음 수차례 이런 한일협정이 포괄적 협상이라고 입장을 표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일 청구권의 자금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와 그에 따른 인적, 물적 수탈에 대한 배상이다. 이게 이제
그 대일 청구권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의. 인적 물적. 인적 물적의 수탈에 관한 예. 배상이다. 예.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1974년도에 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이제 우리가 공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이제 이 법에 따라서 청구권 보상금을 예. 일본 돈 1엔당 30원으로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 예. 가운데 사망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분들에게 1인당 30만 원의 보상금을 예. 지급을 한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외교부는 2018년까지 예. 꾸준하게 이게 포괄적 협상이라는 입장을 펴왔던 것이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이 대일 청구권 자금은 지금 말한 무상원조 3억 불 속에 개인의 배상은 배상에 관한 청구 금액은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게 이제 포함됐다고 보는 그러니까 거죠. 그 3억 불 무상 3억 불을 개인의 배상을 안 해주고 당시에 우리 정부가 그걸 갖고 도대체 어디에 썼습니까? 그럼 대일 청구권 자금 갖고 이게 개인에게 안 돌려주고. 예. 이게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 경제가 그때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우리가 보릿고개도 있었고 예. 이 자료에 따르면은 포스코에 지금 포항제철이죠. 3,080만 달러 무상 10.2%를 투입을 합니다. 예. 그리고 유상자금 44.3% 1억 1,949만 달러가 투입이 되는 겁니다. 포스코에. 예. 그러면은 총 5억 달러가 투입되는데 그 중에서 23.9%가 포스코에 투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포스코가 이렇게 그때 이거는 이제 자료에 나온 겁니다. 청구권에서 가져온 돈을 포함돼요. 거의 반은 거기다 반 더 썼네. 23.9%니까 반은 조금 덜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참 그 아시아의 최대 토목공사죠. 예. 우리가 물 문제, 식수 문제, 공업용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소양강댐을 만들죠. 이게 세계 네 번째로의 큰 그 토목공사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2,161만 3천 달러. 그러니까는 무상 7.2%를 여기다 소양강 때문에. 예. 무상 7.2%를 소양강 때문에 투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선 개량 사업 있잖아요. 여기 이제 1,646만 달러, 무상 5.5%를 투입하죠. 그리고 또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얼마나 또 찬반 논쟁이 컸습니까? 이 경부고속도로에 724만 달러, 유상 2.1%를 투입을 합니다. 경부고속도로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공기업들 있죠. 수자원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도로공사라든지, 담배인상은 요즘 K10G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금융권, 은행이라든지, 이런데 이 돈이 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봐서는 우리 경제 발전에 상당히 이런 돈을 여기에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투입을 해가지고 이런 기간 산업을 육성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무역 통상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참 이게 이제 1965년 6월 20일 날 국교 정상화 돼가지고 작년까지요. 우리가 엄청난 무역 적자를 봅니다. 무역 적자를 봐요? 그렇습니다. 일본에? 지금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하면은 700조가 넘는 무역 적자입니다. 700조. 일본에요? 우리가 무역 적자를 봅니다. 예. 한일 무역 교류를 보면은 일본이 우리에게 이 한 540억 달러 정도를 수출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가 540억 달러를 수입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일본에게 어느 정도 팔아먹느냐? 한 300억 달러 정도. 그래? 그러면은 540억에서 300억 달러 빼면은 단순 계산으로도 240억 달러가 매년 적자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일본이 손해 아니냐? 일본이 누구가 손해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에 문제, 우리가 이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소재의
부품이 핵심적 부품이 예. 우리가 일본서 가져옵니다. 거의 90%죠. 90%입니다. 여기에 이제 세 가지인데 예. 이 일반 우리 독자들 보여서 플루그린이라는 게 있고 예. 그 다음에 이미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포토 레지스트라는 예. 여기 이제 불화수소 예. 쪽이죠. 그 폴리그린 같은 경우는 90%를 일본에서 예. 우리가 가져오고 그 다음에 폴리이미드도 90%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불화수소도 한 70%. 예. 그 핵심적인 거죠. 핵심적인. 예. 그래서 일본이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 이게 조사해가지고 예. 이번에 한 방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선택한 거 예. 이것으로 봐서 우리가 전례 없는 이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른 분야로 이제 확산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이제 국민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것을 그냥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다. 이러고 어떻게 해서 이거를 우리가 더 차분하게, 냉정하게, 냉철하게 다른 분야로 확산되지 않게끔 우리가 정말 이제는 세계 12의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답게 이것을 좀 대처했으면 좋겠다. 자, 계속 강대강으로 갔을 경우에 지금은 겨우 이 세 가지인데 일본은 카드가 99개, 100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본 자금이 우리나라에 얼마 정도 들어와 있냐면은 지금 대략 30조 원 정도 일본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문제, 경제 문제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제2의 제3의 사태가 터지지 않게끔 우리가 충분하게 이것을 검토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엄중한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일본이 경제 보복에 대해서 맞대응하고 여기에 아주 상응 조치해야 되겠다. 그리고 무슨 금융위원장이라는 사람인가 누구는 일본 돈 다 빠져나가도 우리가 어려울 거 없다. 겁날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마치 일본 정부와 한번 맞짱 대결하는 걸로 나가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십니까? 자, 저는 이제 일본에 대한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언론도 마찬가지고 아주 냉정하게 좀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극적인 것을 이렇게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일보 후퇴, 이보 전진하는 이런 모양새를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청와대가 이제 일본 수출 제한 조치를 WTO 국제기구에 이제 명백히 위반했다고 제소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최소한 1년 6개월, 2년 걸립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다 죽는데 그거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데 막상 딱 깨놓고 보면은요, 우리가 보복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상응 조치하고 보복을 우리도 같이 강대강으로 가게 하겠다 이러면은 우리 쪽 피해가 훨씬 더 크다 하는 것이 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가 7월 20일 날 이번 달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의원 선거는 일본의 상원입니다. 상원입니다. 일본의 이제 일부 언론에서 아베가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하고 나서 지지율이 한 2% 더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일본은 지금 현재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합 정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승리합니다. 연합 정권은 승리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 한국 때리기의 이 선거 전략을 아베 총리가 에게 말려드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사회와 좀 공조를 하든지 미국을 움직이든지 그리고 주변국을 움직이든지 그래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저는 외교적이고 정무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일본 아베 선거 도와주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냉철하게 전략을 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느닷없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소재가 북한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느닷없이 엉뚱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뭐 근거 있습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지금 뭐 근거가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은 하나하나 우리가 여야가 이럴 때는 힘을 합쳐서 정말 이 위기를 같이 여야가 공조를 하고 극복을 저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이야말로 국민이 뭐 잘못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저질렀지만은 나 뭐 정권이 잘못했다 그래서 국민이 그 잘못한 정권만 뭐 바라보고는 안 되니까 이때일수록 국민이 그렇습니다. 진짜 대동단계를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뭐 어떻게 이걸 해결해 가면 되겠습니까? 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래커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위기 관리 이제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는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성공했을 때의 관리, 그 다음에 일상적인 관리, 그 다음에 실패하고 위기 때 관리. 성공과 일상은 누구나가 다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위기 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도자의 능력이 나오고 지도자의 평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그 인텔의 CEO 앤드 그로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위기 때 이랬죠. 3류 기업은 망하고 2류 기업은 그것을 극복하고 1류 기업은 더 성공한다. 이랬듯이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일 관계는 강대 강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남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책임을 나중에 물을더라도 지금은 싸우는 거는 정치적으로 싸우더라도 외교는 정보를 알고 잘 사귀고 그리고 물밑 조율을 통해 가지고 잘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버르장머리를. 그러니까 이게 화들짝 놀라잖아요. 그럼 외교부는 뭐냐? 거기에서 또 물밑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외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작년 GDP가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일본이 우리 3배입니다. 중국의 우리의 9분의 1이거든요. 국제사회는 굉장히 냉엄합니다. 자국의 이익이 없으면 가감하게 버리는 게 국제관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특히 우리 국회 한일의원연맹도 있죠. 그리고 민간 우리가 정경련 이 재벌 총수들 이재용 회장이 또 이번에 일본으로 달려가고 그랬지만은 총 이럴 때 위기 때 우리가 합심해서 이것을 극복하고 저는 지금 해법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특사를 일본에 파견해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정무적으로 푸는 길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한일 관계가 한 달, 2달 갈 게 아니라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에서 27개 나라에 하이트 국가라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이트 국가. 이건 뭐냐면은 안전보장상 우호국이라는 겁니다. 우대국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하이트 국가의 이 27개 중에 하나인데 2004년도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수출입을 할 때 번거로운 절차를 편의를 봐주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트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빼버리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일일이 일본에서 이게 정부에서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와대 외교부가 직접 나서서 대통령께서 특사를 파견해서 한일 관계가 지금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 원리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김대적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미 일은 벌어졌고, 뭐 강대 강으로 나간다고 큰 소리 쳐봤자, 그게 일본에게 잘 먹히지 않고 하니까, 정치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좀 뭐 다소 거친 발언이 있더라도 외교적으로 또 이 문제는 부드럽게 풀고, 그래서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치 외교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푸는 것이 국익에 도움된다, 이런 이야기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김재식 교수님 모시고 최근 아주 격변하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